외롭고 높고 쓸쓸한 취업 고난기. 고용노동부가요, 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이 기아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사법 처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 당국이 이렇게 고용 세습과 관련해서 관련자를 입건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노조 내지는 노동개혁 이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네. 고용세습 조항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네. 회사에서 그 단체 협약의 어떤 조항에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협약을 보면은 26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직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네. 그리고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서 우선 채용한다. 우선 채용. 그러면 이거 고용 세습이 아니냐. 근데 이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행정 지도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네. 기아차에서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범 케이스로 첫 사법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 지도를 받았을 때 뭔가 이제 시정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사법적인 조치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 고용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네요. 윤 대통령이 이 고용 세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 이야기를 참 강조를 네.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고용 세습은 부당한 기득권의 세습이다.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은 이거 전형적인 노조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 노조 탄압을 위해서 사실은 고용세습을 뭔가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세습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어감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고용세습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뽑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글쎄 고용세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세습 이러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왜 음서제 이래가지고 자손이 아버지의 그 물려받는 지위나 재산을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용세습 관련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권력 찬스 이런 얘기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 뭐야 공정하지 않아 이런 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데 텔레비전 보면 회장 아들이나 딸은 본부장님으로 나오죠. 그렇죠. 젊은 내 맞아요. 본부장님으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조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가 우선 채용된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패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아차라든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사실 요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막 휴학까지 하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시험 준비하고 뭐 토플 점수 따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데 어쨌든 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속을 한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이유로서 먼저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고용세습법을 막기 위해서 이 연내에 공정채용법이 마련된다라고 하던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현행 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채용해 주세요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과태료 3천만 원. 그리고 채용 공고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거. 네. 이거 조금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인데 네. 정부에서는 이거 좀 약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채용 강요를 하면 최대 6기 징역까지 가고 채용 공고를 부당 변경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 법이라는 게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기아차의 같은 경우에 그 노조가 이렇게 말해요. 지난 10년간 실제로 이 법이 있긴 하지만 우선 채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10년간 우선 채용된 사례가 없다. 이거 사문화된 조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문화된 조항 없애면 되지 왜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2만 몇천 명의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단체 협약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벌 세습부터 없애라.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이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인가? 실제로는 공공연한 어떤 관행, 묻지마 관행,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용 절차법이 지금 이제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공정채용법이라고 이제 가안이지만 이제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쨌든 처벌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의 취업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번듯한 취업처가 보이지 않아서 임시직, 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나 봐요. 아까 우리 타이틀이 외롭고 높고 높고. 쓸쓸한 참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네. 요즘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많은 공부와 스펙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그 통계를 보니까 상용직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청년 취업자가 4만 명 넘게 감소를 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한 청년 수는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청년들의 고용의 그 양과 질이 다 악화되고 있다.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알바 성격의 특히 뭐 음식점, 숙박업 이런 데 임시 알바 형식의 청년들이 지금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배달 쪽에도 많이 종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업자 수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좀 하고 보자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뭐 번듯한 직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정규직에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폭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거쳐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인구적으로도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요. 통계를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도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하고 전체 창업의 한 4배 이상 속도로 다른 창업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좋죠. 60대 이상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그 퇴직하고 나서 직업이 없는 기간이 한 2, 30년 지속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은 건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부 재정이 바닥에 나면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마련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 안전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런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 취업률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 취업률을 증가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60대는 공공일자리식으로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청년 일자리도 없지만요. 경제의 중추 내지는 허리라고 얘기하는 3, 40대도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제 주변의 50대를 보면 또 심각해요. 보통 50대 초반 되면은 직장, 아까 말한 번듯한 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은퇴를 또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또 여성들, 아무래도 경력 단절에 취약한 여성들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또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저 꼰대들이 왜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들 나름의 합리적인 반발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60대 이상은 우리는 노후를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하고 한 70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600조 정도였다가 지난 정부 한 5년 동안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400조가 또 증가해서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1,000조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국가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이 또 청년 세대의 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것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쎄요.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또 뭔가 과제 내지는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 현실을 보자니 이건 또 사실 녹록지도 않고 이게 취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헤쳐나가기가 또 힘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청년층의 이제 취업 문제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편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용 시장에까지 변화가 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챗 GPT가 쓴 자기소개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챗 GPT 한번 해보셨으면 아마 이 느낌을 아실 텐데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채팅을 그냥 편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요. 맞아요. 뭐 고흐 그림을 대충 그려갖고 내면은 진짜 고흐 그림처럼 만들어내고 음악도 작곡을 하고 그러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챗 GPT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불길하고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자소서를 쓰는 경우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긍정,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 70% 조금 못 미치는 수가 어쨌든 이 챗 GPT 때문에 앞으로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면접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워낙 이제 열풍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관련해서 동영상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동영상들을 봤는데 글쎄요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 챗 GPT 이용하면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는데 뭐 소장 쓰고 이런 서류들 다 이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재판을 가보면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막 이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챗 GPT가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했는데요. 글쎄요, 챗 GPT가 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제 또 대필로 볼 수 있을까라는 또 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대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뭔가 부탁을 해서 나 대신 이렇게 잘 써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챗 GPT는 나에 대해서 또 워낙 방대하게 이제 데이터로서 알고 있다 보니까 쫙 써나간 것 내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소장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법률 영화 보면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열띤 공방을 하면서 멋있다. 그걸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야지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또 고통은 소장으로 많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분들도 약간 긴장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나. 그리고 모든 분야가 이제는 사실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필한다. 그러면 이거 약간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법에 걸릴까요? 만약에 그렇다 글쎄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일정한 이제 뭐 학칙이라든지 아니면 내규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사실은 당신이 이제 여기에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만약에 뭐 허위의 경력이라든지 뭐 허위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뭐 채용이라든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곳에 동의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접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챗 GPT를 처음 이렇게 만나봤기 때문에 이걸 대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쓴 게 아니면 대필이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대필이 맞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챗 GPT가 쓴 것을 내 것처럼 포장해서 만약에 서류를 낸다라고 하면 뭐 추후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니면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불이익일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서칭을 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챗 GPT에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답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그렇겠네요.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발빠른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이 챗 GPT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점수를 줘야 되는가? 이걸 그렇죠. 챗 GPT를 베낀 건가 아닌가를 또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또 자체적으로 그쵸. 대학교에서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싸움이 계속 될 건데 문제는 챗 GPT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고 하지만 전문가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AI를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편견과 오류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너무 믿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챗 GPT를 너무 믿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이 간부직 남성이 임용 당시에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임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소방청에 계신 분인데 네. 원래가 이제 특수부대인 그 해군의 해남구조대 경력을 가지고 소방본부의 구조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당시에 그런데 경력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3년 이상 뭐 이런 요건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2년 1개월밖에 경력이 안 되는데 기술서에는 한 4년 이상인 걸로 인정을 받아갖고 들어간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또 들어가서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소방대원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막 승진도 하고 특진도 하고 지금은 119 구조대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아이고. 이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예요. 네. 민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력을 부풀렸구나. 요즘도 우리 경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더니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뭐 어떤 수사나 징계는 하지 않지만은 네. 임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일한 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은 받아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은 못 받고 기존에 납입한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실은 이제 잘 근무했고 성실하게 근무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한 그 바에 따르면 이렇게 허위 경력을 제출을 하면 당연히 취업이나 임용이 이제 제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 경우도 어쨌든 임용 취소가 당연하고 그리고 연금을 낸 것도 원금만 받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채용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뭘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네. 공소시효 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도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면 의외로 많이 이런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채용 당시에 뭔가 좀 허술한 검증 체계가 있었던 게 문제라면 당시에 무슨 채용 담당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 책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 같은 경우에 2년 1개월이나 3년이나 아까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깝지가 않은 것이 사회의 어떤 합의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넘어나는 걸 봐준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범죄 예방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경력을 허위로 적거나 부풀리게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라는 거를 그쵸. 보여주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그쵸. 하면서 이런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허위로 내가 경력을 부풀려서 뭔가 제출을 하고 그 자체로 사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뭐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한다면 뭐 사문서 위조 아니면 뭔가 공적인 내가 이제 정부에서 받은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위조했다라고 하면 또 공문서 위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법적인 사실 위법 행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처벌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한순간에 정말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